자, 이제는 2021년도 1회차 무선설비 산업기사 안테나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전파의 파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안테나에서 꼭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공식이 하나 있죠. 파장과 주파수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파장, 람다는 F분의 우리가 자유공간에서는 전파의 속도가 광속도와 같죠. 그래서 C라고 했지만 실제 파의 속도가 있을 때는 F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원래는 F분의 V입니다. 전파의 속도가 V일 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유공간이라고 했을 때는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 광속도와 같죠. 그래서 F분의 광속도를 C라고 하니까 C다 해서 람다는 F분의 C다. 이걸 100% 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유공간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람다는 F분의 C 대신에 V라고 본다면 전파의 속도와 파장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파의 파장과 관련이 있는 거 그러면 전파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식은 이거였는데 자유공간일 때만 어때요?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죠. 그래서 람다는 F분의 C다. 이렇게 공식을 제가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공식은 람다는 F분의 V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파의 속도와 파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자, 팔진 PSK에서 반송파 간의 위상차. 우리가 이제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 바퀴 파가 뺑 돌면 360도죠. 이걸 2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의 상태수, 신호 준위 개수라고 하는 m이 있어요. 그래서 m으로 나눠주면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360도 2파이를 뭐로 나눠줘요? 신호의 상태수, 신호 준위 개수라고 하는 팔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m이라고 해서 신호 준위 개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제 신호의 상태수라고 하죠. 그래서 8로 나눠주면 위상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즉 45도가 나오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죠. 공간의 어느 점에서 자속 밀도 B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경우 성립하는 식은, 이건 이제 맥스웰 방정식, 전자파의 기초 방정식이라고 했죠.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이퀘이션, 전자파의 기초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파의 기초 방정식 4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식이 암페의 주의 법칙이죠. 암페의 주의 법칙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벡터의 회전량을 나타낸다 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의 약자 로트라고도 쓴다 그랬죠. 자, 컬 H는 J 플러스 around D, around T다. 이 공식이 암페의 주의 법칙이었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컬 E는 이거였죠. 자, around B, around T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었죠. 이 공식이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정리한 법칙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암페의 주의 법칙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식은 가우스의 정리죠. 가우스의 정리다. 하나는 전개에 관한 정리고 하나는 자개에 관한 정리라 그랬어요. 전개에 관한 정리는 이거를 점을 찍어서 이걸 뭐라고요? 다이버전스. 그래서 DIV, 발산의 의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D는 로다라는 것이 이제 전개에 관한 가우스의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자개에 관한 정리는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그래서 이 4가지 공식을 기초 1호 때 다 공부하고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어요.
지금 이제 설명하기는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는 기초 공부에서 이제 알고 있으셨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이 공식. 그래서 자속 밀도, 이 B의 시간적 변화, 이걸 말하는 거죠. 성립하는 식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컬이라고 하는데, 컬, 다른 말로 로테이션의 로트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트 2라고 나와 있는 걸 찾으시면 되죠. 로트 2는 이거죠. 마이너스가 꼭 붙어야 돼요. around B, around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답은 4번. 이것이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답이 어려웠다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 파트를 다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등가 지구 반경 K. 우리가 등가 지구 반경 K에서 외워야 될 것이 이제 공식이죠. R분의 라지 R이죠. 지구 등가 반경에서 K를 고려한 반지름이고, 이건 지구 반경을 말하는 거죠. 반지름. 이게 K인데, 이 K 값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게 온대지방이죠. 온대지방은 이 K 값이 얼마입니까? 3분의 4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한대지방, 추운 지방, 좀 작죠? 그래서 이 K 값은 우리가 갖고 있는 3분의 4보다는 좀 작고요. 5분의 6보다는 크죠. 그다음 열대지방은 어때요? 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지방의 3분의 4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 게 등가 지구 반경 K였어요. 그래서 등가 지구 반경에서는 정의식 꼭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지방은 꼭 외워야 되겠죠. 이런 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틀린 건 뭐냐? 1번, 대기의 수직면 내에 굴절류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1보다 크지만, 이게 다 1보다 크잖아요. 근데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지방의 K값이 한대지방의 K값보다 더 크죠. 열대지방이 더 크잖아요. 한대지방보다. 크다. 맞죠? 이 K값이 1에 가까우면 굴절률이 심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게 1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지구 반경과 등가, 지구 반경 계수 K를 고려한 반지름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K가 1에 가깝다는 것은 굴절률이 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론상 반지름과 우리 이제 지구가 만곡이 있잖아요. 만곡을 고려한, 즉 등가 지구 반경 계수 K를 고려한 반지름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초단파 때 전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초단파입니다. VHF 때죠. 자, 30MHz에서 300MHz 때를 우리가 초단파 때다. 이렇게 주파수 때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자, 초단파 때 이상의 주파수 때는 주로 지표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표파는 장중파 때 기본 전파죠.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주파수 때별로 주요 전파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장파와 중파 때 주요 전파가 뭐냐? 이건 땅으로 가는 파, 지표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주파수 때죠. 그 다음에 단파 때는 주요 전파가 뭐냐? 전리층을 부딪히고 가는 파를 이용해요. 그래서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죠. 전리층 중에서 가장 높은 층 무슨 층이에요? F층을 부딪히고 간다. 그래서 가장 높은 층을 부딪히고 가니까 단일파로서, 즉 중계기업 없이 가는 단일파로서 가장 원거리 통신에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때가 단파때다.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초단파때입니다. 초단파때. 이 초단파때는 우리 이제 땅을 통해서 가는 파도 이용할 수 없고요. 전리층도 뚫고 가버리니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파에다가 대지 반사파라고 하는 땅을 한두 번 튀겨서 가는 파죠.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극초단파대 이상으로 가면 단파대 이상이죠. 예,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대라고 이제 많이 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이 더 이상 이제 대지 반사판을 이용할 수 없고요. 예, 직접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 있다면 1번이 답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2번 직접파와 대지 반사파에 의해서 수신 전개가 대략 정해진다. 맞죠? 초단파 때니까 직접파 플러스 대지 반사파다. 지상에서 직접파는 기하학적 가시거리보다 약간 멀리 좀 전달된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가시거리는 3.57로 계산이 되죠. 3.57 루트 H1 플러스 루트 H2 킬로미터가 기하학적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실제 거리는 우리나라 온대지방에서는 4.11이라겠죠. 4.11 루트 H1 플러스 루트 H2 킬로미터로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 거리고 실제 거리예요. 그래서 이론적 거리를 우리가 기하학적 가시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거리 구하라 그러면 이 공식으로 구한다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숫자가 이게 더 크잖아요. 실제 거리가 이론적 거리, 기하학적 거리보다는 길다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태양 활동에 따르는 수신 전개 강도는 단파 때보다 영향이 적다. 즉 단파 때가 영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파 때는 전리층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태양 폭발로 인해서 자외선이 증가해 가지고 전리층의 전자 밀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에 따르는 수신 전개강도 변화는 단파 때가 영향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6번 문제로 가죠. 자, 전자파의 회절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회절 현상,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을 휘감고 도는 성질을 회절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파를 회절파다 이렇게 하고요. 이 회절 현상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꼭 했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성이 강하다. 반대로 말하면 주파수가 낮으면 직진성은 약하고 주파수가 높으면 회절성은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절 현상에서는 이런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회절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파 통로상에 산이나 건물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 가시거리 외에 음영 부분이죠. 전파의 일부가 휘어서 도달하는 현상. 이것을 회절 현상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회절 현상은 심합니까? 약합니까?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프레즈넬 존. 여기서는 이제 프레넬 존이라고 했는데 프레즈넬 존. 이 프레넬 존의 원인이 되죠. 이 프레넬 존은요. 다이렉트 직접파 성분과 그다음에 회절 성분인 회절파 성분이 공존하는 영역을 우리가 프레즈넬 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송신 안테나가 있고 여기에 수신 안테나가 있고 장애물이 이렇게 이제 아래에 있더라도 바로 갈 수 있죠. 직접파가. 그러나 이게 장애물의 끝이 날카하게 되면 이걸 나이프 엣지라고 했죠. 그다음에 전파 통로, 나이프 엣지와 이 전파 통로 사이에는 이 장애물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부 파가 이 장애물의 영향을 받아서 파가 깨져서 이 회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여기와 이 사이에는 운이 좋아서 그냥 지나치는 직접파와 이 장애물의 영향을 받아서 파가 이렇게 회절 현상으로 바뀌는 회절파 성분으로 바뀌는 성분이 생기죠. 그래서 회절파와 직접파가 공존하는 이 영역을 프레즈넬 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즈넬 존이란 용어 정리를 잘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원인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호이겐스 원리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게 장애물이 있을 때 파가 이렇게 음영지역까지 전달되는 원리가 호이겐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호이겐스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만 틀렸다. 자, 7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전리층의 전자 밀도입니다.
자, 우리가 전리층은 태양열 때문에 생기죠. 태양열 중에서 뭐예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증가함으로써 공기 분자가 이온화돼서 생긴 층이 바로 전리층이죠. 그래서 태양열로부터 가장 가까운 층이 아무래도 전리 밀도가 가장 높을 거예요. 전자 밀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층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구가 있다면 D층, 그 다음이 E층, 그 다음이 F층. 그래서 이 세 개 층으로 따진다면 태양열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이 F층이 전자 밀도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E층, 제일 낮은 층이 D층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층이 있다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태양열이 이제 강할 때는 태양 폭발이 심하죠. 그러면 자외선이 급증해서 2층 높이까지 충분하게 자외선이 끼침으로써 산발적으로 생기는 층이 있다겠어요. 태양 폭발 때문에 생기는 층이죠.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높이는 2층 높이고 산발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스포로딕의 약자 S를 따가지고 이걸 ES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이는 2층 높이인데 전자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F층을 설명할 때 전자 밀도가 높다 그럼 맞는 표현인데 가장 높다 그럼 틀린 표현이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높다 여기서는. 그래서 F층이 높고 E층이 높고 D층이 높은 4번이 답이 됩니다. 혹시 ES층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높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죠. 4번에 남다 수직 접지 안테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4번에 남다 파장의 4분의 1배가 되는 안테나 길이를 갖고 있는 안테나죠. 일명 수직 접지 안테나라고 하죠. 자, 이 안테나는 장중파대죠. 장파와 중파대 기본 안테나입니다. 기본 안테나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안테나죠. 그래서 장중파대 안테나들은 다 이제 4분의 람다 안테나를 응용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왜 길이가 4분의 람다냐? 파장이 너무 길어요. 장중파대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길이인 2분의 람다만큼 만들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길이가 좋은 4분의 람다로 눈물을 머금고 만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편파가 수직 편파로 이제 땅으로 오는 파는 온다 했죠. 그래서 수직 편파를 받으려면 안테나를 수직으로 세울 수밖에 없고 땅으로 파가 온단 말이야. 그걸 지표파라고 그러죠. 주요 전파가 지표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으로 오는 파를 받으려면 접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접지를 하면 어떤다겠어요? 안테나 능력이 절반 이상으로 팍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접지 안테나들은 능력이 안 좋다 그랬어요. 이득도 안 좋고 효율도 안 좋다. 이렇게 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지 저항을 줄이기 위한 접지 방식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도 또 기억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는 장중파대의 가장 기본 안테나라서 이 밑에가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길이가 4분의 람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접지점의 저항은 제로인데 개방점의 저항은 무한대라겠죠. 그래서 4분의 람다라는 것은 파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이제 파의 길이 파장인데 이 절반은 반파장이라고 하죠. 이 반파장의 절반은 또 뭐예요? 4분의 1파장이죠. 그래서 4분의 람다라는 것은 이게 신호 성분이 이만큼 갔을 때 요만큼의 거리가 안테나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류 성분을 표시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다. 왜 그러냐? 여기 전류가 제일 크죠. 이 전류를 I0로 한다면 제일 큰 전류는 여기서 흐르는 거예요. 이만큼. 왜? 전류는 저항이 적은 쪽에 많이 흐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점은 여기다 이 말이죠. 왜? 저항이 무한대니까. 그래서 전류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안테나 위를 선단이라 그래요. 선단의 전류는 최소가 되죠. 즉 0이 된다. 이거를 이제 기저부라고 표현을 해요. 기저부 전류는 최대가 된다. 이렇게 요라겠죠. 요거 분포는 이제 코사인 분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IX를 표현한다면 I0 최대 전류 코사인
베타 x로 표현되는 코사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류 분포를 일정하게 이렇게 하면 높이, 안테나 높이에 따라서 전류 분포가 일정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높이를 안테나 능력 길이, 시력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여기다 채우면 요 사각형의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라고 풀면 시력고를 구할 수 있는데 4분의 람다 안테나의 시력고는 2파이분의 람다다. 이걸 꼭 외우라겠어요. 그 다음에 방사 저항은 얼마다? 36.56이다. 그 다음에 복사 전력 관계식, 전기강도 관리식 뭐 이런 거 등등등 많이 외울 게 많죠. 지향성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을 풀어보면 틀린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이 안테나 길이는 일단 4분의 람다가 맞죠. 4분의 람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맞고요. 네, 방사 저항은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와 같다 그러는 이게 틀렸죠. 우리가 이제 2분의 람다 안테나의 방사 저항은 73.13이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외워야 돼요. 4분의 람다는 이것의 절반인 36.56이라 했어요. 이게 이제 2배인데 딱 계산해 보면 73.12라겠죠. 왜 2배가 안 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36.56이 아니라 약간 뒤에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올림에서 없어졌는데 제곱을 하면 반올림하면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2배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류 분포는 접집점에서 이 기저부에서 최대죠. 그 다음에 전류 분포는 안테나 선단 끝부분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렸어요.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지금 설명드린 것 말고도 정리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안테나의 반사 계수가 주어졌을 때 정제파비 구하는 거. 우리가 전압 정제파비는 1 마이너스 반사 계수분의 1 플러스 반사 계수로 구한다. 이런 공식은 외워야죠. 반대로 이제 정제파비가 주어져서 이제 반사 계수를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로 구한다. 이 두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되죠. 1 마이너스 0.6분의 1 플러스 0.6으로 하면 이건 0.4가 되고요. 1.6이 되니까 4, 4, 16 아닙니까? 그래서 정제파비는 4가 나오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안테나의 길이를 줄이지 않고 안테나 고유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공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안테나 로딩이죠. 제가 이제 안테나 로딩은 어려우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걸 맞아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저항이 있는데 R, L, C라는 저항을 갖고 있다겠죠. 그래서 고유 저항을 이펙티브 약자 E자를 붙이면 이렇게 등가 회로가 되는데 이 L과 C 성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주파수를 우리가 공진 주파수라고 해서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본 이론 때 이제 증명을 다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안테나 길이를 조정해야 될 경우에 사용 주파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공진 1라드로 조정하려면 안테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야 되는데 뭐 자를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로적인 처리를 하는 걸 로딩이라고 했어요. 로딩, 안테나의 로딩이다. 그래서 이 꼭대기 부분에다가 어떤 회로적인 처리를 하면 탑 로딩, 가운데다 회로적인 처리를 하면 센터 로딩, 아래쪽에다 회로적인 처리를 하면 베이스 로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베이스 로딩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기저부에다가 먼저 이렇게 L을 삽입하게 되면 직렬 성분으로 L이 더해지니까 이 분모가 커지죠. 그러면 전체 값은 작아져요. 즉 주파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죠. 왜? 파장은 F분의 C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주파수가 낮아지면 파장은 길어집니다. 그죠?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안테나 길이는
2분의 람다 또는 4분의 람다로 만드니까 2분의 람다가 가장 좋은 길이라겠죠? 파장에 비례한 게 안테나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테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피노키오 코처럼 실제로 싹 길어지냐? 아니라겠죠. 능력의 길이인 시력고가 높아진다. 이런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L을 직렬로 놓아주면 안테나의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이 코일을 뭐라 했어요? 연장 코일이다. 이렇게 외우라겠죠. 그런데 어떻게 넣는다? 직렬로 넣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공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신에 이제 C를 넣으면 이제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단축 콘덴서다. 어떻게 넣는다? 직렬로 넣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 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자, 안테나 길이를 줄이지 않고 안테나의 고유 주파수를 높이고 싶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파수를 어쩌게? 높이고 싶다. 그럼 파장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파장이 줄어들면 안테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그래서 안테나 길이를 짧게 하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뭐요? 단축 콘덴서를 집어넣어야겠죠. 어떻게? 직렬로.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콘덴서를 접속한다가 답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적인 걸 확실히 알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유공간에 있는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최대 방사 방향으로 거리가 이제 10km인 지점에서 측정한 전개 강도가 5mV/m다 이 말이죠. 안테나의 방사장, 이 핵심이 뭐예요? 반파장 안테나예요. 그래서 2분의 람다 안테나에서 전개 강도와 복사 전력의 관계식을 갖고 푸는 문제죠. 그래서 거리 R분의 7루트 PR이다. 자, 이것도 이제 안테나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전개 강도와 복사 전력을 관계식을 알아야 될 안테나는 4개예요. 4개. 첫 번째가 미소 다이폴 안테나죠. 미소 다이폴 안테나. 이걸 헤르츠 다이폴 안테나라고도 하죠. 전개 강도 E는 R분의 루트 45배의 PR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단위도 볼트/메타라는 거 전개 강도는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죠. 자, 전개 강도 E는 자, R분의 7루트 2배의 PR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밖으로 빼면 R분의 9.9나 9.8 정도 된다겠죠. 9.9라고 하셔도 되고 9.8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람다 수평 비접지 안테나죠. 방금 말한 2분의 람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개강도 E는 R분의 7루트 PR이죠. 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등방성 안테나예요. 등방성 안테나죠. 등방성 안테나는 E는 R분의 루트 30배의 PR이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 잘 나오는 4가지 공식을 딱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 곤란하죠. 특히 이 등방성 안테나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루트 45를 빼면 한 6.7 정도 된다는 거. 물론 뭐 이건 몰라도 계산기 누르면 나오니까 이것만 아셔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면 이제 2분의 람다다 하겠으니까 이걸로 구하는 거죠. 근데 전개 강도를 주고 복사 전력 구하라겠으니까 이걸 복사 전력 관련식으로 바꾸는 거죠. R을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고 7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하면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7분의 전개 강도가 몇이에요? 5 곱하기 10의 만의 3승이죠. 왜? 밀리니까. 곱하기 거리가 몇이에요? 10km. 10 곱하기 10의 3승이죠. 이것의 전체 제곱. 그럼 이거 3승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약 51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공식을 알고 있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4개의 안테나는 확실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12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안테나의 어레이, 배열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안테나에서 길이를 물어본다든가 간격을 물어본다든가 100% 그러면 4분의 람다가 답입니다. 4분의 람다. 100%는 아니고 한 90% 이상이 4분의 람다예요. 무조건 4분의 람다 하시면 답이에요. 근데 안테나와 안테나 배열, 우리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테나를 배열시킨단 말이에요. 배열할 때는 이 간격은 2분의 람다예요. 그래서 안테나와 안테나 간격, 배열시키는 간격만 2분의 람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2분의 람다 안테나는 이제 직각 방향으로 팔자 지향성인데, 이렇게 이제 팔자 지향성일 때 뒤로 가는 이런 빔하고 앞으로 가는 이런 빔이 상쇄가 되지 않고, 이 앞으로 가는 이 빔과 이 빔이 합쳐져서 이렇게 커다란 빔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간격이 얼마야 된다? 2분의 람다. 왜 그러냐면 2분의 람다여야지만 이 빔하고 이 빔이 동이상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동이상이 돼서. 그래서 동이상이 돼서 전달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테나와 안테나 배열만 2분의 람다고 나머지 물어보는 건 다 뭐 간격이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하면 4분의 람다가 답이에요. 자, 배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배열축 방향으로 지향성이 나타나면 end fire array 안테나다. 맞아요.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배열의 간격과 급전하는 신호의 위상은 서로 관련이 있다. 아까 이제 위상이 동이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합성 지향성은 소자 및 배열의 지향성의 적의 원리로 예측할 수 있다. 다 맞습니다. 자, 배열의 간격은 4분의 람다예요? 방금 뭐라 했어요? 2분의 1파장이라, 이게 파장이라고 써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동이상. 이건 맞네요. 뒷부분은 맞았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잘 모르겠다 했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이런 걸 알아야 확실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이게 네 문장을 다 알아야만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13번입니다. 무지향성 안테나의 지향계수. 지향계수가 1일 때가 무지향성이죠. 안테나에서 빔이 이렇게 발사됐을 때요, 최대 전개강도인 지점이 있어요. 이게 최대 전개강도죠. 그러면 여기 이 세타만큼의 각도를 갖고 있는 전개강도는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개강도를 2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타라는 건 수직 방향의 각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직면 내 지향계수라고 해서 정의가 뭐냐면 최대 방향의 전개강도 분의 세타 방향의 전개강도, 이게 이제 지향계수거든요. 근데 이 빔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이 되겠죠. 왜? 자, 만약에 동글동글한 빔이었다, 이렇게 빔이었다, 그러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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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나 전개강도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이게 같으면 몇이에요? 1이죠. 그걸 지향성이 없다 그래서 무지향성이 납니다. 무지향성. 무지향성이라고 하죠. 뭐 이거 다 배우셨잖아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무지향성의 지향계수는 1이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 이건 뭐 안테나뿐만 아니라 무선 기기라는, 여러분들 과목명이 좀 바뀌었죠. 무선 시스템이라고 바뀌었죠. 그 과목에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사 문제에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수신전력 구하는 건데요. 프리스의 전력 전달 공식이라고 그래요. 프리스의 전력 전달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수신 전력은 dBm으로 구합니다. 송신 전력이 클수록 수신 전력이 크겠죠. 그래서 송신 전력에 비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신 안테나의 이득에 비례하겠죠. 이 T가 붙어 있는 것은 송신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신 안테나의 이득도 비례하겠죠. 이 R이 붙어 있는 건 수신이라는 뜻이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 손실이 있어요. 경로 손실에는 반비례하겠죠. 이게 프리스의 전력 전달 공식이에요.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신 전력을 dBm으로 구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송신 전력을 봤더니 이게 1W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1W인데 이걸 dBm으로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신 안테나의 이득이 16dB래요. 이게 16dB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신 안테나 이득은 4dB래요. 4dB다 이런 말이죠. 자유공간 환경하에서 경로 손실이 얼마요? 마이너스 120dB다.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120dB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것만 dB로 고치면 돼요.
자, dBm은 절대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m이 의미하는 바가 1mW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 전력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와트니까 전력이니까 dB를 구할 때는 10노그를 취하죠. 그 다음에 기준이 얼마예요? 1mW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W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이게 이제 dBm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럼 이제 단위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밀리와트를 와트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가 되죠. 이거를 고치면. 그럼 마이너스 3승이 분자로 가면 플러스 3승이 되죠. 10의 3승이 됩니다. 와트는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10의 3승이 되니까 이 3이 로그 성질 앞에 곱해져 가지고 30이 되죠. 로그 10은 1이니까 30 dBm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알았어요. 1W는 30 dBm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dB들은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레벨과 이런 상대 레벨이 있을 때는 항상 절대 레벨 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시면 돼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놈 30하고 16을 더하고 4를 더하면, 먼저 이걸 더하면 20이죠. 그럼 50이 되고요. 120인가요? 120을 빼주면 마이너스 70이네요. 마이너스 70. 단위는 이걸 써주는 거예요. 절대 레벨을. 그래서 수신 전력은 마이너스 70 dBm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3번이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니까 숙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진행파 안테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배운 진행파 안테나는 총 6개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장중파 대 하나 있다 했죠. 장중파 때 있는 진행파 안테나 뭐예요? 웨이브 안테나죠. 맞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비버리지 안테나라고도 해요. 비버리지 안테나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대부분의 진행파 안테나는 단파 때 있죠. 몇 개 있어요? 4개를 배웠죠. 다이아몬드형처럼 생긴 롬빅이 있죠. 롬빅 안테나가 있고요. 이걸 절반으로 딱 자르면 승리의 V처럼 보인다겠죠? V형 안테나가 있었고요. 물고기를 먹고 남은 뼈처럼 생겼다겠죠? 제가 어걸령 안테나, 영어로 피쉬본이라겠죠? 피쉬본 안테나. 절반을 딱 자르면 머리 비는 비처럼 생겼다겠죠? 컴보형 안테나. 자, 원래 이게 묵음이라 했어요. 그래, 컴 안테나 이렇게. 그래서 이 4개의 안테나는 진행파 안테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징은 요거 하나만 좀 외워두세요. 이건 일명 다이아몬드형 안테나다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초단파 때 하나 있죠. 초단파 때 진행파 안테나가 헬리컬 안테나. 그래서 이런 진행파 안테나의 특징, 동일한 특징 달달달 외워달라고 했어요. 특징 첫 번째 단일 지향성이죠. 근데 이 지향성이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고지향성이다. 그냥 그 다음에 고이득이라 했죠. 그 다음에 광대역성이라 했죠. 자, 네 번째 부엽이 많다겠죠. 옆으로 새는 잎사귀 모양의 빔이 많다. 부엽이 많다. 옆으로 새는 게 많으니까 효율이 나쁘다겠죠. 그래서 진행파 안테나의 특징 중에서 효율이 좋다라고 해서 틀린 문장으로 많이 낸다 그랬어요.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정도한장이 있다겠죠. 그 다음에 7번째 설치 면적이 높다. 이런 것들이 기초 공부할 때 달달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정리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행파 안테나 그러면 종류, 주파수대별로 딱 외우시고 이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 딱딱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중파 때 웨이브 안테나는 일명 비버리지 안테나라고 한다. 이거 하고 단파 때는 롬빅 안테나는 다이아몬드형처럼 생겼다. 이거 특징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이 정도 외우시고 헬리컬 안테나는 원형 편파, 타원형 편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안테나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일명 나선형 안테나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중 진행파 안테나는 그래서 롬픽이 딱 나오죠.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만 딱 답이 보이는 거예요. 16번으로 가죠. 자, 우리가 이제 정제파 안테나냐, 진행파 안테나냐 나누는 것은 동작 원리별 분류다. 뭐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자, 야기 안테나는 시험 출제가 가장 많은 안테나라겠어요. 우리가 이제 야기 안테나. 자, 일단 텔레비전 수신용 안테나라겠어요. 예, 수신용 그러면 단일 지향성을 띌 수밖에 없다겠죠. 단일 지향성 안테나다. 알아두시고요. 자, 3소자 안테나죠. 안테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긴 소자가 있고, 그 다음 소자가 있고, 짧은 소자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옥상에 가면 있는 텔레비전 수신용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게 안테나라겠어요. 그래서 요 안테나 길이가 2분의 람다다. 짧은 건 도파기라 그래요. 그래서 짧아서 2분의 람다보다 짧으면 용량성을 띈다. 그리고 요거는 투삭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거는 좀 길어서 이걸 반삭이라고 하는데 무슨 성을 띈다? 유도성을 띈다. 이렇게 알아두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소자 간격은 4분의 람다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야기 안테나를 응용해서 광대역성을 띄게 만든 안테나 이름만 알아달라겠죠? 첫 번째 인라인, 두 번째 유라인, 세 번째 코니컬. 복합형도 있는데 뭐 복합형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런 안테나들이 야기 안테나를 응용한 광대역성을 띠는 안테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기 안테나 소자 중에서 가장 짧은 안테나이면서 리액턴 성분은 뭐냐? 도파기와 용량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파기, 용량성.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8번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광대역성을 띠면서 텔레비전 수신용 안테나. 한마디로 야기 안테나를 응용한 광대역성을 띠는 안테나.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이 말이죠. 뭐가 있어요? 인라인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카세그렌 안테나는 우주통신에 사용되는 지구응용 안테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전자파 감응성. 우리말로는 전자파 감응성이 나오고 영어로는 EMS.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전자파 내성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전자파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자파 감응성에서 외부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자파 간섭에 견디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 뭐라 그래요? 전도 내성이라고 합니다. 전도 내성이라 그래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가죠. 전자파 흡수율의 기준 단위는 뭐예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뭐예요? 와트 퍼 킬로그램입니다. 답은 3번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